안녕하세요. 스타트 바둑 23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바둑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오늘은 어떻게 싸움을 걸어가는가에 대해서 배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싸움을 걸어가는 행위를 걸침이라고 해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처음 넷은 기본적으로 놓아져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백 선수가 귀에 놓았고요. 예, 흑이 귀에 놓고 백도 귀에 놨습니다. 흑이 또 화점에 놓았고요. 백 선수가 이 자리에 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명칭을 하나를 배우시게 되겠는데, 화점은 저희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가운데 있는 이 화점은 특히 이제 천원, 하늘천, 으뜸원에서 천원점이라고도 하는데, 가운데 있는 화점 말고요. 나머지 화점은 전부 몇 선에 있냐면 사선에 있어요. 예, 이제 사선은 힘 세지는 선이라 그랬죠. 약간 중앙 쪽을 좀 위한 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사선, 화점에 있는 이 돌, 한번 볼까요? 세 개가 화점에 있는데, 이 화점은 바로 사선과 사선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러면 지금 왼쪽 좌상귀에 있는 돌은 몇 선하고 몇 선이 만날까요? 1, 2, 3, 4, 1, 2, 3. 사선하고 3선이 만났죠? 이 사선과 3선이 만나는 곳은 소목이라고 합니다. 작을 소, 눈목이란 이제 눈목자를 사용하는데요. 소목은 8군데가 있습니다. 여기도 3선과 4선이 만나지만 세모를 표시하겠습니다. 이 자리도 3선과 4선이 만나요. 1, 2, 3, 1, 2, 3, 4. 그러면 귀에 여기 각 귀에 2개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전부 소목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저번에 첫 수는 8군데 중에 하나 놓으면 된다고 했거든요. 귀에서, 하나의 귀에서. 그 중에 또 2개가 메모를 하겠습니다. 5선하고 1, 2, 3, 4, 5선하고 1, 2, 3. 3선이 만나는 곳이 있는데요. 예, 여기는 바로 애목이라고 합니다. 바깥에, 그러니까 귀에서 변 쪽으로, 귀에서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바깥의 눈목, 애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5선과 4선이 만나는 곳이 있어요. 1, 2, 3, 4, 5. 1, 2, 3, 4. 이 자리는 바로 노풀코 눈목 해가지고 고목이라고 합니다. 이 애목도 8군데가 있을 테고요. 고목도 8군데가 있고 소목도 8군데가 있습니다. 화점은 귀에서 딱 4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이 쓰이는 곳 하나가 다시 동그라미로 놓을게요. 이 자리인데요. 3선과 3선이 만나는 곳이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바둑판에 4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어디에 놓아도 바둑은 처음에 시작이 꼭 괜찮은 곳에 놓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초보자분들이 바둑을 배우실 때 애목, 고목, 3삼은 이제 좀 어렵기도 하고 굳이 처음부터 여기를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때 당분간은 어디를 위주로 하냐면 바로 화점과 소목을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화점과 소목이 제일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몇 년 전에 이제 가장 강력한 인공지능인 알파고가 나왔었죠. 이 알파고의 이세돌이 패배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배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인공지능은 어디부터 바둑을 둘까 궁금하죠. 사람은 이제 수천 년 동안 쭉 도와서 시행착오를 겪어서 소목이나 화점을 많이 두는구나 라고 했는데, 그럼 그렇다면 인공지능은? 근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인공지능도 처음에 바둑할 때 사람이 바둑을 쭉 두었던 거를 입력을 해놓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하고 똑같이 두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예. 근데 이 구글에서 이세돌에게 도전하려고 여기 이제 개발을 한 다음에 그냥 하면은 자신이 없으니까 먼저 테스트를 합니다. 유럽에 가 있던 판후이라고 하는 중국 프로기사한테 먼저 시합을 비공식적으로 걸어요.
그래 놓고 5판을 두어서 5대 0으로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이길 수 있겠구나 자신감을 갖죠. 그래 놓고 이세돌하고 이제 협약을 맺고 무려 8개월 동안을 더 훈련을 시켜요. 이 1202대라고 하는 컴퓨터가 서로 동시에 두고요. 그 중에서 이기면은 그 이긴 버전으로 또 동시에 1202대가 두고, 그 다음에 또 그 이긴 걸로 또 1202대가 또 동시에 둡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수십만 판 이상을 소화를 하고 점점 개량이 되고, 이걸 8개월 동안이나 한 다음에 이세돌하고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실을 승부는 이미 끝났던 거죠. 그 판우이랑 둔 걸 이세돌이 둔 내용을 적은 거를 기보라고 한다 그랬죠. 숫자로 적은 거를. 이세돌이 그 기보를 접하고 돌을 놓아보니까 판우이가 워낙 약한 상대이기도 하고, 이제 알파고는 이긴 다음부터는 어떻게든지 이기니까 그다음부터 뭐 최선의 수가 아니라 그냥 엉망으로 막 둡니다. 그러니까 이거 바둑은 아직 좀 약한데 내가 이길 수 있겠어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예. 그렇지만은 뭐 이미 승부는 결정날 정도로 알파고는 압도적으로 셌던 겁니다. 이 판우이를 이기고 이세돌을 이겼던 이 알파고는 이제 이세돌 이기고 나니까 알파고리라는 이름을 붙여줬는데요. 인간의 기보를 가지고 공부가 학습이 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놓고 이세돌 이기고 나서 사람들이 실질적인 세계 최강은 그 당시에 중국의 커제였으니까 커제를 이겨야지, 그래야지 이제 비로소 이겼다라고 할 수 있지. 이세돌 이겼다고 뭐 물론 세다는 거 인정하지만 과연 인간을 다 이겼다고는 할 수 없지 않겠느냐. 더 개발을 시키죠. 그리고 나서 또 커제하고 겨루기 전에 인터넷 바둑에서 이제 또 프로기사들하고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 놓고 중국, 일본, 한국의 강자들을 상대로 무려 60연승을 거두게 되는데, 그거가 바로 알파고 마스터라는 버전입니다. 알파고, 이세돌 이긴 알파고리를 상대로 압도적인 우세를 보였죠. 그래 놓고 이제 커지하고 두니까 2년이나 또 후에, 이세돌과 둔 2년 후에 두니까 커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게임도 안 되죠. 이때는 5판이 아닌 3판을 두는데 유튜브로 생중계가 됐고요. 커제가 3번째 판에는 인간을 대표해서 나와서 두는데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벽을 느끼니까 그 촬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다시는 이제 컴퓨터가 바둑을 두지 않겠다라고 해놓고 또 나중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번복을 합니다. 컴퓨터가 두지 않는 게 아니라 이제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컴퓨터하고 또 두면서 자기 실력을 또 더 쌓아갑니다. 그래 놓고 이제 궁금증이 생겼죠. 궁금한 게. 바로 뭐냐면, 인간의 기보를 놓지 않고 하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이미 알파고의 바둑이 이제 그 굉장한 수준에 올라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규칙만 집어넣고 사람의 둔 기보를 뺍니다. 그러니까 이 알파고끼리 1202대라 했잖아요. 알파고끼리 쫙 되어 있는 컴퓨터가 두는데 첫 수를 어디에 두냐 하면요, 1에1 바둑판에 가장 안 좋은 곳을 둡니다. 그래놓고 금방 깨달아요. 두 번째 판부터 여기를 두지 않습니다. 동시에 다 여기도 두고 여기 그 다음에 여기도 두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가 좋은가 찾아내는데 불과 몇 시간 만에 바로 어디에 두냐 하면 인간이 둔 화점과 소목을 두더라 이겁니다. 그럼 이게 실력이 좋다는 게 검증이 돼야 믿을 거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불과 3일 만에 알파고리를 이깁니다. 그리고 몇십일 지나지 않아서 알파고 마스터를 상대로 90%가 넘는 압도적 승률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놓고 알파고는 이제 인간은 끝났다 라고서는 은퇴를 하죠. 근데 우리가 깨달은 거는, 인간이 수천 년간에 온 게 잘못된 건 아니다. 처음에 시작한 건 이거죠. 그리고 계속 이제 인공지능은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개발하고 지금 중국이 제일 발전되어 있는데요. 미국, 우리나라 전부 개발을 하고서 하다 보니까 지금은 수십 개 인공지능이 인간들보다 센데 전부 다 이렇게 똑같이 귀에 인간하고 똑같이 시작을 하고 두는 수법을 보면 그동안 인간이 공부한 게 두었던 게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낍니다. 다만 인간의 실수가 이제 줄수록 인공지능하고 이제 가깝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싸움을 걸어가는 행위를 원래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싸움을 걸어간다니까 거리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말로 번역했던 조남철 구단께서 몇 가지 실수를 했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예를 들면 처음에 빵 때림이라 했었죠. 지금 빵 따냄이라고 하고 그분께서 이것도 거리라고 했어야 되는데 걸침이라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했는데 이 걸침만은 변하지 않고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옷을 걸다, 어깨에 팔을 걸다 이렇게 거리란 말이 많이 쓰여서 바둑에서는 좀 차별화 두기 위해서 그런지 이 걸침이란 용어만은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싸움을 걸어갈 때 어떻게 걸어가느냐는 건데 저번 시간에 변에 벌려도 좋은 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벌리지 않고 이 귀가 혼자 집 짓는 꼴을 못 보니까 네가 쉽게 효율적으로 집을 만드는 거는 나 그렇게 못 해주겠어. 용납이 안 돼. 라고 싸움을 걸어가게 되는데 이 한 가지 조금 뭐냐면은 위험성이 있죠. 여기는 이쪽 좌상귀귀는 상대방이 먼저 선점에 있었던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약간 불리함을 각오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처음 배울 때 이들 공격해봐라 라고 하면 다들 어떻게 할까요? 사는 길 4개 중에 하나 막아야지 라고 이렇게 막습니다. 좋을까요? 전에 이 용어 설명해 드릴 때 붙임, 한 칸 이런 거 할 때 이게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은 흑의 의도는 백을 공격해 사는 길 하나 줄이는 거였는데 성공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둑은 혼자 2번 둘 수 없다는 거죠. 상대방 입장에서 볼까요? 상대방이 백이 나 사는 길이 3개인데 너도 3개네 그리고 내 차례야 라고 이 백에 살아가는 길을 줄이면서 공격합니다. 공격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을까요? 배웠어요. 젖힌다라는 표현을 배우셨습니다. 살아가는 길을 막는 게 백의 입장에서 흑에 살아가는 길을 막는 게 1개, 2개, 3개 이렇게 있죠. 여기서 귀 쪽에서 젖히는 것, 그 다음에 변 쪽에서 젖히는 것, 그 다음에 반대편에서 놓는 게 있는데 이 반대편에서 놓는 것은 양붙임 또는 껴붙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놓으면은 백은 흑에 의해서 완전히 관통을 당했어요. 이렇게 관통당하는 게 꿰뚫림이라고 하고 꿰뚫림은 30집의 가치가 있어서 백은 어마어마하게 손해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빼고 나머지 변 쪽에서 젖히거나 또는 귀 쪽에서 젖히면은 상당히 좋은 수라고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보통 귀 쪽에서 젖히죠. 왜일까요? 이 귀 쪽이 집을 확보하기 유리하기 때문이죠. 어쨌든 흑은 백을 공격하려고 했다가 달아나야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바로 배우게 되는데 이렇게 달아나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뻗는다 그랬고 저번에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면은 싸움을 걸어갈 때 이렇게 걸어가는 거는 공격을 먼저 당하니까 안 좋으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권투 같은 거 막 하실 때 얼굴 상대한테 바짝 갖다 대고 자 이제 네가 차례야 네가 공격해 라고 안 하잖아요. 이렇게 팔을 뻗어서 이 상대가 나한테 팔을 뻗었을 때 닿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두고 이렇게 다가가서 약 올리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공격당하지 않은 기회에서 한 칸으로 다가가는 게 아주 좋은 수법입니다. 그러면은 이 백에게 한 칸이 되는 곳이 몇 군데가 있냐면 4군데가 있어요. 여기. 근데 이 중에 아주 안 좋은 곳이 있죠? 이거 죽는 선, 이거 뺍니다. 요거 2번째 줄이네요. 이것도 뺍니다. 그리고 요거랑 요거 2개 남았는데요. 귀 쪽에서 볼게요. 여기 둘 다, 얘는 3선이고 4선이니까 둘 다 좋은데,
이쪽에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쪽에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삼선에 있는 흙돌이 귀에서 상당히 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귀를 집짓기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싸움을 걸어가는 거니까 이건 좀 뺍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여기 화점 있죠. 화점을 건너가서 싸움을 걸어간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화점 쪽에서 다가갑니다. 요거를 한 칸으로 싸움을 걸어갔다고 해서 한 칸 걸침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만 좋을까요? 아닙니다. 화점을 건너가서 네 번째 줄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 줄이 있죠. 이렇게 해서 싸움을 걸어가는데 요거는 배우셨어요. 요 행마를 뭐라고 했냐면은 옆으로 보면 아시겠죠? 날일자입니다. 날일자 걸침이라고 해요. 날일자는 이 백의 기준으로 보면 역시 8개가 있는데요. 이거는 한 칸은 4개가 있지만 이거 8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8개가 있는데요. 여긴 1선이라 빼고 여기도 2선이라 빼고 여기는 5선이라 빼고 여긴 2선이라 빼고 하나 남아요. 이렇게 날일자로 걸치면은 점수를 주면 100점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는 100점 줄 수 있죠. 이제 소목의 싸움을 걸어가는 방법. 사선과 삼선이 만나는 곳이 소목이라고 하고 소목의 싸움을 걸어가는 방법 100점짜리 두 가지를 배우셨어요. 바로 화점을 건너가서 한 칸 걸침 또는 세 번째 화점을 건너간 다음에 세 번째 줄로 옮겨져서 날일자 걸침. 근데 흙이 꼭 소목에만 싸움을 걸어가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화점에 싸움을 걸어갈 수도 있는데 화점에 싸움 걸어가는 것도 한 칸 걸침, 날일자 걸침. 근데 또 화점은 이쪽 사선 똑같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가능해요. 날일자 걸침 하나, 둘, 세 번째고 여기 한 칸 걸침. 이렇게 네 가지가 좋은데 이 집에 대해서 조금 사선이 약하고요. 이 소목에서는 한 칸 걸침이 100점인데 이 화점에서는 이 상대에게 집을 많이 빼앗길 수가 있어서 이 사선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효율이 떨어지는 걸 인정해요. 그래서 화점에 싸움을 걸어갈 때는 날일자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소목에 싸움을 걸어갈 때는 화점을 건너가서 날일자 걸침 한 칸 걸침이 100점. 그 다음 여기 화점에 걸쳐갈 때는 뭐 이쪽에서 걸어갈 수도 있고 이쪽에서 걸어갈 수 있는데 날일자 걸침이 100점. 날일자는 어떻게 찾는다고요? 화점에서 한 칸으로 간 다음에 이도를 세 번째 줄로 옮겨주면 이 자리가 날일자가 됩니다. 싸움을 걸어가지 말고 내 땅을 먼저 지키면 안 될까요? 가능합니다. 그러면 걸침의 반대가 지킴이고 바둑 용어에서는 굳힘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저는 그냥 지킴이란 말을 더 사용합니다. 그럼 화점을 지킬 때는요. 이렇게 역시 똑같이 싸움을 걸어오지 못하게 그 자리가 좋으니까 한 칸 간 다음에 세 번째 자리 날일자 100점입니다. 여기서도 위로 가서 한 칸 간 다음에 날일자 100점입니다. 이쪽은 안 가죠. 두 번째 줄이니까. 여기 100점, 여기 100점. 자, 우상기에선 어딜까요? 여기 100점, 여기 100점. 만약 우상기를 내가 첫 수를 소목에 놓았다고 한다면 100점도 역시 두 개입니다. 상대방이 한 칸 걸어올 수 있는 곳, 또 날일자, 여기 날일자 지킴 또는 날일자 굳힘 100점. 여기 한 칸 걸침 또는 한 칸 지킴. 자, 싸움을 걸어가는 거는 한 칸 걸침 100점, 날일자 걸침 100점. 이쪽 날일자 걸침 100점, 날일자 걸침 100점. 우리 편 지킬 때는 소목, 날일자 굳힘 또 날일자 지킴이라 했죠. 날일자 지킴 100점, 한 칸 굳힘 100점. 날일자 굳힘 100점, 한 칸 굳힘 100점. 오늘은 여러분 싸움을 걸어가는 걸침과 또 굳힘, 지키는 굳힘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럼 싸움을 걸어갔을 때 어떻게 부딪혀야 되는가? 돌을 부딪혔을 때인 접전의 요령을 배우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거 배우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